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존재하는 이부문, 폐쇄경제 그리고 개방경제에서 국민경제의 순환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누출과 주입이 같아지는 균형 조건을 구하고 그 균형 조건과 저축의식으로부터 유도되는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부문, 모형의 경우 저축과 투자의 등식은 소득이 소비와 투자의 합과 같다는 등식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모형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오늘은 GDP의 측정과 그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보여드린 이 표에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은 사후적으로 추정한 GDP를 이용해 생산, 분배, 지출이 같다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등식에서 저축과 투자가 같은 것은 균형 조건입니다. 균형은 제3장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등식을 사후적인 항등식으로 대체하면 실현된 저축은 실현된 투자와 같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벼는 도정에 쌀로 먹기도 그리고 종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축과 투자의 항등식은 만약 창고에 벽시가 100이 있다면 종자로 쓴 벽시도 100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후적으로 저축과 투자는 항등적으로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창고의 벽시가 10% 상해버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축과 투자는 100이 됩니다. 다만 회수되지 못하는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소득의 항등식으로부터 실현된 소비와 투자를 합해 지출국민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즉 재화와 서비스 시장 가치의 합계로 측정되며 슬라이드에 있는 표의 첫째 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종 생산물의 합이란 중간재를 제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중복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농부가 밀을 수확해 제분소에 2억 원에 팔고 제분공장은 2억 원을 주고 산 밀을 다시 밀가루로 만들어 1억 원은 소비자에게, 3억 원은 제과점에 각각 팔고 다시 제과점은 제분공장으로부터 3억 원에 매입한 밀가루로 6억 원어치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 간단한 예를 들어 GDP를 측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GDP를 최종 생산물의 합계로 측정한다면 소비자가 매입한 밀가루 1억 원과 빵 6억 원을 합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밀가루는 최종 소비재로도 사용되었고 빵을 만드는 중간재로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재화가 얼마나 중간재로 투입되었고 얼마나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안으로서 GDP를 최종 생산물 대신 부가가치의 합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분공장에 2억 원을 판 농부는 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제분공장은 밀 2억 원으로부터 밀가루 4억 원을 생산해 소비자와 제과점에 팔았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과점은 밀가루 3억 원으로부터 빵 6억 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3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생산 단계별로 농부 2억 원, 제분공장 2억 원, 제과점 3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그 합계는 모두 7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분하는 것은 GDP 성장이 실제 생산활동이 활발해져서인지 아니면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해의 실질 GDP는 그의 생산량을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여기서 소문자 P와 Q는 벡터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T기 명목 GDP는 가격 벡터 PT에 수량 벡터 QT를 곱한 값이며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 벡터 P0에 수량 벡터 QT를 곱한 값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기준 연도를 사용해서 실질 GDP를 측정할 때 기준 연도를 변경하면 실질 GDP 성장률도 바뀌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든 예는 왼쪽 식은 기준 연도가 0일 때 T-1기에서 T기 성장률을, 오른쪽은 기준 연도를 1로 변경할 때 같은 기간의 성장률입니다. 이 두 성장률이 같이 하는 것은 기준 연도 0의 물가 벡터와 기준 연도 1의 물가 벡터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 연도 0의 가격 대비 기준 연도 1의 가격이
정확히 같은 비율만큼 변할 때 한해서 기준연도에 관계없이 성장률은 동일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죠. 어떤 생산물의 가격은 다른 생산물보다 더 오르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준연도를 변경할 때 성장률도 바뀐다면 그 이유가 어떻든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정가중법 대신 연쇄가중법으로 성장률을 측정합니다. 이 식은 기준연도를 정하지 않고 해마다 변경해 연성장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특정 연도의 전년 대비 연성장률은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식은 연기 대비 T기의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연쇄가중법을 적용해 실질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GDP 추정 시 지하경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는 정부 적자가 과다한 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가디언은 영국의 일간지입니다. 2006년 그리스 경제 25% 상승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해 GDP를 산출하고 있다. 이로써 그리스 GDP는 2005년 1,800억 유로에서 2006년 1,54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그리스 지하경제가 최대 6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정된 GDP 수치는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초과시 유로존 국가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EU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GDP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그리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1%에서 1.9%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는 2009년부터 국가 채무 위기를 겪게 되었고 유로존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유로존 위기는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대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국민소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개된 국민 총지출, 국내 총생산, 국민 총소득,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 서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개방경제를 다루는 제5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 국민 총소득의 경우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품인 유가 또는 수출 주력 제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실질 소득도 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소득의 항등식은 비록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우선 식을 재구성해서 보자면 대외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괴리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대외수지가 흑자라면 즉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그것은 그만큼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 판단으로는 환율이 대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축과 투자입니다. 나아가 환율이 증가해 대외수지가 개선되었다면 그것은 저축과 투자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외수지, 즉 순수출과 정부저축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외 적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 적자도 함께 늘어날 논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항등식은 단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은 투자와 순수출의 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때 미국 경제를 두고 쌍둥이 적자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만 클린턴 정부 당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이 흑자인 시절이 이를 반증합니다. 한편 이 항등식으로부터 아시아 4마리용의 성장 전략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소득이 낮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사한 성장 전략을 채택해 한때 아시아 4마리용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우선 소득이 낮은 나라는 당연히 저축도 적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의 성장은 저축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투자가 필요하나 이 투자를 뒷받침할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등식에서 보듯이 수입을 늘리면 부족한 저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의 재원입니다. 마치 소득이 낮은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애로가 있듯이 소득이 낮은 나라가 외채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채를 빌려 투자한다고 해도 잘못 투자하거나 외채 금리가 오를 때 외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성장 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은 것은 저축이 부족해 외채를 빌려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제목의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국 후 17년 이상의 위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한 번도 국가 부도나 외채 상환 위해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개방경제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기저적으로 흑자, 즉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이었으며 그 이전의 기간에서는 성장률은 높았으나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았던 해가 그 반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은 무엇보다도 성장의 애로로 작용하는 저축을 높이기 위한 저축 장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략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저축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이 1964년부터 시행되었을 뿐 1977년의 건강보험, 1988년의 국민연금, 1995년의 고용보험 등과 같이 모두 경제성장 과정에서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진과 생산적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적자를 최대로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수행해 발생하는 신용할당, 즉 정부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춤으로써 의도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해 생산적 활동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신용을 공급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여신금지 업종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여신금지업종 제도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말 경제개혁으로 폐기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요컨대 신용은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컸기 때문에 외환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것을 통제했고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이 외환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외환집중제로 엄격한 외환관리를 했습니다.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외환관리법은 1999년에야 외환거래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투자 및 수출 지향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아시아 4마리 영 외 개발도상국에는 없었습니다. 중남미 국가가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정부 주도 복지 정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정부 적자만큼 국민저축은 감소했으며 투자의 재원은 더욱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 경제개혁과 자유화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오히려 늘어난 수입 때문에 외채 위기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안으로 문을 닫아 걸게 되었고 투자는 재정 적자로 부족한 국민저축의 제약을 받아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역이 위축되어 비교의 대신 대부분 산업이 자체 생산에 의존해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되었습니다. 오래전 중남미 칠레에서 우리에게 풍뎅이 차로 알려진 복스바겐 비틀의 생산 비용이 독일의 9배가 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빗장을 풀고 너도 나도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흥국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 말에야 조어되었습니다. 투표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투자, 정부 구매, 수출, 수입 등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5개 항목을 1970년부터 2018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해 퍼센테이지 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우선 양국 모두 100%가 넘는 것은 누출에 해당하는 수입이 마이너스로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각 연도의 막대 길이가 더 긴 것은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비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70% 가까울 정도로 높아 소비가 미국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미국을 최종 소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편 투자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부 구매는 우리나라가 더 낮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수지 적자, 즉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압도하는 것은 저축이 투자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 GDP 대비 투자 비율은 낮지만 그보다 저축이 더 낮아 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소비 비중이 높은 특성에 기인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